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다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시까지는 하는 대로 해보고 좀 모자란 점이 있으면 제가 혼자 찍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2페이지에 있는 국세의 환급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항상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세금을 받을 게 있었잖아요. 즉 과세관청이 채권자로서 조세의 채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납세자가 채무자로서 돈을 갚아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국세의 환급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채권자인 것이고 과세관청이 일종의 채무자 되고 있는 거죠. 입장이 반대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국세의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때의 절차, 순서가 결정, 충당, 환급, 결정, 충당, 환급, 이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이죠. 즉 환급금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환급금의 종류예요. 종류가 있고 세부상 보실게요. 세부상, 자, 우리 환급금에는 첫 번째 오납금이 있습니다. 오납금은 아예 틀린 거예요. 얘는 따로 뭐 고민할 여지 없이 틀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를 3월 30일 내야 되고 있는 건데 31일 오전에 한 번 내고 31일 오후에 한 번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낸 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돌려줘야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합금이에요. 관합금은 약간 법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납세무자가 이거 제가 그동안 많이 낸 거예요 주장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아니다, 정상적인 납부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둘이 싸워서 납세자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런 다툼 끝에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합금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 그 부가처분이 문제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절차의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법에서 약간 이견이 갈려서 환급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환급세액이죠. 우리가 부가세에서는 매출세액보다 매이익세액이 더 많을 때, 그리고 소득세에서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때, 그때 발생된 것을 이제 환급세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환급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아래에 있어요. 세부상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돈을 돌려줄 때에는 환급금과 그리고 그 돈을 부당하게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 있냐, 그 기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법의 판결을 보시면 잘못 납부한 금액, 오납금이죠. 오납금은 이미 내가 오후에 납부한 순간부터 이 잘못된 것이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일자는 잘못 낸 순간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합금은 내가 과거에 많이 냈다고 해서 잘못 낸 것이 아니라 다툼 끝에 결론이 이제 과다납부세액으로 결론이 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일자를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때, 즉 부가가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환급금의 이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충당인데요. 자, 충당은 이제 국가가 납세자한테 돈을 돌려줄 게 있는데 그 돈을 돌려주기 전에 내가 받을 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얘가 나는 법인세를 줘야 되고 있는데 제가 나한테 줘야 되고는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주지 말고 서로 퉁치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당인 겁니다. 이 충당에는 먼저 종류가 보시면 첫 번째가 직권 충당이 있어요. 직권 충당. 즉 직권은 뭐냐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동의 없이 과세관청이 자기의 그 직권을 가지고 충당,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금이죠? 체납된 국세죠. 즉 그동안 이 납세자가 안 낸 세금이 있더라. 그러면 안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내가 받은 걸로 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체납국세는 그 세무서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 해당되고 있는 모든 국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국세에 대한 세금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체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납부기한 전 징수예요.
이건 뭐냐면 자, 납부기한, 즉 우리가 납세자한테 돈을 언제를 받을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이때 납부기한 징수는 일종의 이 사람이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과세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면 직권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장난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위임장이 있어요. 자, 이 체납된 국세 등등과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한다고 했죠. 늦은 때로 소급한다. 빠른 때가 아니에요. 늦은 때로 소급한다예요. 자, 빠른 때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상기라는 거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어야지 상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채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 그 과세관청에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세관청에 줘야 되고 있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먼저 있고 채무가 나중에 있어서 둘 다 동시에 있는 거는 채무가 생길 때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늦은 때로 해야지 상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때는 채권만 있는 것이어서 애초에 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때는 것은 논리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신청에 의한 충당인데 신청에 의한 충당, 즉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서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 보시면 자,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즉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야, 너 100원 세금 내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저 돈 받을 게 80원 있거든요. 그거 퉁칩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 그리고 다진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충당한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직권과 신청이 존재한다. 그럼 충당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순서를 따져야겠죠. 그게 3번에 있습니다. 일단 충당 순서의 결론 보시면 먼저 일단 원칙은 뭐냐면 자,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 체납된 국세 등등은 우선 충당한다. 이 체납은 뭐예요? 직권 충당이죠. 원칙은 신청보다 직권이 우선이에요. 신청보다 직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뒷문장 보시면 다만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했죠. 즉 신청 충당 중에서 납부고지에 대한 납부를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선 충당하고 있죠. 즉 신청 중에서 납부고지는 직권보다 우선돼요. 근데 납부고지에 의한 신청 충당 말고도 일반적인 충당은 직권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의 내용들이 이 순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잘 연결지어 보세요. 자, 네 번째는 원천세액 간의 충당인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액도 충당 가능하냐? 충당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지급이에요. 이제 그렇게 환급금을 결정하고 충당해서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의 지급기간은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원칙은 30일이죠. 법인세이든 소득세이든 부가세 30일인 겁니다. 다만 부가세의 조기 환급은 15일이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 보시면요. 3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업장의 명의사업자는 갑인데 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세금 내는 것은 을이에요. 근데 그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그 환급세액은 그 사업장이 명의가 갑이니까 갑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갑에게 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을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자,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실질 귀속자한테 환급한다 나와 있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우리 구상급금은 채권이니까 채권 다른 채권처럼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의 유동화인 거죠.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은 언제까지 양도할 수가 있냐? 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양도하고 통지서 이후에 양도하면
하나에 대해서 2번 양도해서 환급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 시점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환급 가산금인데 환급금의 이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그 환급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 환급의 이자는 과세관청이 미안하다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법상 입금이 아니었었죠. 또 기억나실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그런 게 이자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반환 청구와 소멸시효인데 중요한 건 소멸시효예요. 자, 우리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5년. 그리고 5억 이상은 10년이었어요. 근데 환급금 소멸시효는 금액 무관 그냥 5년이에요. 5년. 자, 그리고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죠. 중단과 정지. 그쵸? 그때 중단은 뭐였어요? 중단은 과세관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취했을 때 턴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래 보실게요. 자, 이때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대요.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야, 너 받을 거 100원 있어. 빨리 가져가.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 중단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액션 취하는 게 누구예요? 채권자인 납세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과세관청인 거예요.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을 촉구하는 통지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쭉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네 번째는 물납이죠. 자, 우리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을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 영등포 세무서 있어요. 그 영등포 세무서가 검색해 보시면 거기가 옛날에 결혼식장이었어요. 그 천장이 엄청 높아요. 막 훤해요, 막. 근데 그런 물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물납으로 납부를 했다가 환급을 다시 물건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자, 보시면 이때 포인트 1번. 자, 해당 물납자산으로 환급을 한다. 즉 물건으로 납부해서 환급을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으로 줬으면 물건 받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때 중요한 거 환급 가산금 이자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이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건물을 납부할 때 건물은 1억 원짜리였어요. 근데 받을 때는 10억인 거예요. 그럼 기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상승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환급 순서예요. 우리가 상징세 공부했던 물납 충당자의 허가 순서의 역순인 겁니다. 그 순서가 뭐였어요? 현금화가 쉬운 것부터였죠. 우리가 그 물납 순서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국공채죠. 국공채. 국공채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주식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국공채, 뭐 주식, 부동산 있었죠. 근데 환급할 때는 그 반대예요. 부동산부터 환급하고 그 다음에 주식, 국공채 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화가 어려운 것부터 환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상속세를 건물로 받았어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페인트도 칠하고 엘베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과 자본 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수익 지출은 국가에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은 그거는 환급할 때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물납받은 것이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때 열매는 그 기간 동안의 열매는 국가의 것으로 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과실과 천연과실들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렇게 원래의 원칙은 건물로 납부를 받았으면 환급은 건물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환급이 안 된대요. 그때는 일반적인 현금 환급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재산이 매각되고 있는 경우, 팔려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분할이 곤란하고 있는 거죠.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받은 건물이 세무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임대 중에 있거나 다른 용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됐고 다음은 7장 볼게요. 자, 7장은 이제 조세 불복 절차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의 부가권의 행사에 의해서 납세자한테 세금이 처분되고 있는 거죠. 그 처분된 게 납세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금 잘못된 세금이니까 난 내지 않겠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 불복 청구인이 경정을 통해서 어떤 부과를 받고 있으면 이거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을 하고 있는 세무서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세무서에서 처음 받았는데 부산 세무서한테 이거 말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무서를 거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이렉트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심사 청구는 뭐냐면 국세청한테 이르고 있는 거죠. 너네 그 부하가 이상한 거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한통속이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약간 외적인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조세 심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있으면 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심사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사 심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한 단계에 걸쳐서 두 단계로 하고 있던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얘를 제끼고 바로 얘로 돌려면 된 거잖아요. 얘는 왜 필요하냐? 잘 보시면요. 국세청은 서울에 있어요. 심판원은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납세자가 불복하려면은 매일같이 서울도 갔다가 세종시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방세무서, 짜잘하고 웬만한 건 각 세무서 하라는 의미에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것입니다. 다 90일 이내인 거예요. 그것 말고도 감사원도 있긴 한데 감사원 심청은 감사원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은 심사와 심판만 볼 거예요. 심사와 심판, 이의 신청.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보니까 아니 그러면 국세청 믿을 수가 없으면 바로 법원에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 일러 바쳐서 소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원은 너무 일이 바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법원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국세청 단위에서 해결할 거를 다 해결하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할 거를 다 끝내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이의 신청이든 심사든 심판이건 기본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다만 주의할 게 뭐만 좀 특이하죠. 바로 여기 보시면 자, 이의 신청만 30일 이내의 결정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니까 참고할게요. 자, 그래서 이를 보시면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생략 가능하다. 즉 원래 원칙은 다이렉트로 심사 심판도 가능한데 우리가 원한다면은 2심, 이의 신청 심사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 1심, 선택적 2심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별표 1번 볼게요. 자,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한테 세금을 부과를 때린 사람이 일개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장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장의 명령에 대해서 중대장한테 꼰지르고 있는 겁니다. 중대장이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중대장은 사단장한테 실망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자, 두 번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대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어느 한 코스를 밟고 있으면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이 3번 내용이고요. 그다음 4번을 보시면, 자, 우리 이의 신청은 세무서 말고도 지방청에서 할 수 있어요. 지방청에서. 이 지방청 언제 할 수가 있냐? 지방청장이 처분하고 있는 경우예요. 지방청 처분은 지방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번은 세무서장이 과세전 접부 심사를 청구한 경우. 자, 우리가 세무서한테 과세고 통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번 제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세무서장이 나는 그대로 갈 거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굳이 세무서한테 이의 신청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부한 사람한테 또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벽보기 게 나은 거죠. 그런 경우라면 다음 단계는 지방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괄호 3번 행정소송. 중요한 게 뭐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그 앞서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다 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등등에 따르고 있는 불복 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않다 나와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랬고 밑에 2번 보시면요. 2번. 자, 우리 행정소송은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90일 이내 제기. 다만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요. 그때는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은 30일이고 심사 심판은 이제 우리가 청구하고 나서 90일 내에 답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90일 동안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답변이 안 왔더라도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제 2번 내용. 자, 아래 보실게요. 불복 청구. 자, 청구 대상 결론 뭐죠? 개괄주기예요. 일종의 포괄주의.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으면 다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래는 제외라는 거죠. 첫 번째, 통고 처분이죠. 통고는 뭐냐면 일종의 범칙금인 거예요. 내 세금을 이제 어떤 납세 의무를 위반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의 어떤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감선법에 따른 심사 청구이고, 세 번째가 과태료 부과이죠. 이것도 일종 벌금인 거죠. 그래서 벌금 성격된 것은 청구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불복 청구의 제한이에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제 뭐냐면, 자, 우리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면 이제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의 신청, 심사 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그 단계를 밟고 있으면 같은 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제외한다?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2번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했어요. 이때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답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 재조사. 이때 나올 거예요. 쓰지 마세요. 자, 그중에 재조사는 너가 말한 게 약간의 일리가 있다. 우리 한 번 더 검토해 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재조사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한 결과 너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너의 주장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해서 원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처분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 뭐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이의 신청이 있죠.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 것을 이의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이 괄호 2번에 요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의 신청이 반려가 된 사람한테 또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심사와 심판 가고 있는 거예요. 심사, 심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심사, 심판 가서도 우리가 뭐 이제 각하, 기각 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때부터는 행정소송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사, 심판을 거쳐서 이제 행정소송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또 심사와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사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재조사예요. 한 번 더 해보자, 확인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도 결과가 원처분 유지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선택지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한 번 더 이때만큼은 다시 심사와 심판을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와 심판에 대한 재조사가 발생되었고 그때 결과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굳이 이 심사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송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2번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불복 청구인과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이 뭐다? 당사자인데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 있다.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도 이해관계 1이니까 그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대리인이 있어요. 자, 대리인. 자, 만약에 그 불복 청구 당사자가 세금 잘 몰라요. 그러면 세금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한테 대리인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근데 B를 보시면 만약에 그 대상 금액이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보다 미만이라면 자기의 배우자, 혈족 등등한테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면은 자기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두 번째, 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취하만큼은 소송을 취하고 있는 거죠. 소송을 이제 취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은 3번은 국선 대리인이에요. 자, 우리 국선 변호사가 있듯이 세무도 국선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 자, 근데 누가 할 수가 있냐는데 요 밑에 박스 내용은 이제 없어진 내용인 거예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올해 4월 1일부터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개인, 영세한 법인들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개인이라면 종소금액이 5천만 원보다 이하이고 전합계 금액이 5억 원보다 이하이다. 법인이라면 수익금액, 매출금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 원보다 이하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그 세목은 항증세, 종부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올해 개정상이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됐고. 자, 4번도 좀 자주 나온 편인데 보실게요. 자, 우리가 불복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실 건데 첫 번째가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즉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세금을 안 낼래라고 불복을 청구하잖아요. nên 청구일 뿐이지 그 불복 청구가 과세관청의 어떤 행정을 막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원칙인데 아래 보시면 예외가 있죠. 첫 번째, 자, 중대한 손해, 그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뭔가를 압류하고 있는 겁니다.
압류인데 그 압류가 아주 중요한 사업용 자산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산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압류해 버리면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고 있으면 그때는 정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매예요. 우리 집행 부정지는 압류는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압류해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가져온 걸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팔아버렸는데 불복해서 허세한청이 진 거예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팔아버리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압류할 수 있지만 공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정리했었고요. 자, 다음은 불복 청구의 절차가 있는데요. 자, 원칙 뭐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원칙은 90일이죠. 다만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결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청구 기한 예외인데 읽어보실게요. 자, 근데 3번 보시면 3번 내용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문구예요. 우리가 서류의 제출에 대한 발신주의 공부했을 때 나왔던 이 문구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은 불복 청구의 제기인데, 자 보시면,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 부당한 처분하고 있는 그 당사자 세무서한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세무서, 심사 청구는 국세청, 심판은 심판원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래 보시면은 이 불복 청구서는 납세자의 서류 제출이죠. 그래서 관할이 어디로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청구서가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됐고 밑에 2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바로 7페이지에 있는 3절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불복 심리인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시고, 자 2번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죠. 즉 우리가 청구를 받고 있으면 청구를 심사하고 있는 그 세무서, 국세청, 심판원 이네들이 언제까지 결정을 내야 되고 있냐는 것인데 원칙은 얼마죠? 원칙은 90일인데 이의신청만큼은 30일. 왜냐하면 이의신청은 세무서가 자기가 처분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내용이 사실도 잘 알고 있어서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근데 밑에 있는 심사와 심판은 이제 세무서의 말도 들어보고 청구인의 말도 들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간은 최고 90일 내에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별표명도 읽어보실게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중요하지가 않고, 자 넘어갈게요. 자, 결정의 종류입니다. 자, 결정의 종류. 자,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각하예요. 각하는 아예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내용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냐 보시면, 자, 첫 번째 심판 청구 제기한 다음에 심사를 제기한 경우 중복 안 되죠. 그다음에 기간 경과 후 청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체크할게요.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보지 않고, 즉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바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각하예요. 근데 기각은 내용은 보고 있는 거죠. 내용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구인 주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인용이죠. 청구인 주장이 맞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재조사 결정이 있는 거죠. 이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무서 너가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조사가 약간 인용을 의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한 번 더 봐라인 겁니다. 즉 인용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처분청, 즉 세무서는 조사한 결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혹은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면, 그럼 재조사하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조사 결정이 꼭 인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할게요.
됐고, 자, 이게 밑에 보시면 3번 중요해요. 결정의 효력이에요. 첫 번째 기속력이에요. 기속력은 우리가 처분 결정이 나고 있으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이제 붙어서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줘 하면서 막 삐져가지고 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하더라도 무조건 부가 취소를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속력. 두 번째가 불가쟁력이에요. 불가쟁력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이의 신청하고 나서 그 결론에서 다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면 다음 스텝, 억울하면 다음 단계 가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선고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수가 없다. 불가쟁력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변력인 겁니다. 한 번 결론이 났으면 결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재결청, 즉 결론을 내리고 있는 당사자 과세기관도 구속되고 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 단순 오기나 계산착오는 불복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에서 경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참고할게요. 자, 네 번째는 불고불리죠. 불고불리는 고하지 않으면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하지 않으면 따지지 말아라. 이때 고는 소송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구. 아시겠죠? 간다의 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라는 거는 소송 말하고 있는 거다. 소송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면 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예요. 이게 뭐냐면 납세자가 저 과세관청이 저한테 1,00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부과했어요. 억울해요 라고 제기했어요. 그래서 네 말이 맞네. 1,000만 원 돌려줄게. 근데 조사해보니까 너 매출 100억 숨겼더라? 매출 100억 더 과세할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게, 더 안 좋게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이익변경의 금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적으로 직관 좀 파악하시고요. 자, 3번은 조세 심판원인데 이 심판원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씩 종종 나와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심판원에 대한 심판 과정들을 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조세 심판관 회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과 동일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의사결정 과정은 담당 조세심판관의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걸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회의 말고도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별표 1번입니다. 별표 1번은 뭐냐면 이제 조세심판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는요. 자,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각하인 거죠. 각하니까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액인 거죠. 각하이거나 소액이거나, 각하이거나 소액이거나 그런 거죠.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다음 별표 2번이 이게 최근 개정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뭐냐면 자, 상임 심판관은 임기가 3년이죠. 근데 한 차례 중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상임 심판관도 임기는 3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임과 연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건데요. 중임은요. 내가 3년 먼저 일하고 3년을 더 했어요. 즉 3 플러스 3으로 일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상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임은 뭐냐면 연임은 비상임은 먼저 3년을 일하고요. 3년 더 일했어요. 6년 일했죠? 그럼 이제 멈춰요. 건뒀다가 좀 시간 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6년이고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임 심판관의 풀을 눌려주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중임이었는데 이제 연임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제 연임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합동회의인데 얘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모두 다 대부분 다 모아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건인 거죠. 자, 어떤 사건이 보시면 자, 종전에 결정이 없는 경우예요. 전례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원래 있던 세법의 해석 적용이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일관성 유지. 그다음에 중대한 영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암기할 게 아니라 간단히 이런 키워드 위주로만 눈으로 익혀두실게요. 다음이 이제 별표인데 얘도 올해 개정상에서 보실 건데, 자, 그때 합동회의는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 심판관과 비상임을 구성하되, 밑에 보실게요. 상임조세 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 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적어도 비상임이 같거나 커야 한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제척 회피 기피입니다. 자, 제척 회피는 뭐냐면 이제 심판원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독립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피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피하는 것이 제척 회피예요. 반면에 기피는 뭐냐면 청군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한테 심판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기피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됐고, 자, 4번 심판 절차인데, 심판 절차. 그래서 담당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개 심판상을 병합할 수 있고 혹은 분리할 수 있다. 병합도 분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5번이 사실 판단이 있고요. 자, 이때 포인트는 키포인트가 자유심증이에요. 자유심증. 자, 자유심증.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사법심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판장님, 판사님들, 재판장님들이 이제 판결할 때는 이런 자유심증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재판관이 이제 자기의 어떤 양심에 맞게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자기의 양심이나 판단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유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구가 심판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원의 심판관들은 일종의 사법심의 재판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의 판사가 있으면 심판원에는 심판관들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중요하지 않고 이제 7장 끝났어요. 다음이 8장인데 8장은 이제 앞으로 한 30분 정도 필요하긴 한데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고 8장 제가 따로 찍을게요. 8장은 이제 별도의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뒷부분 다 마무리 지었었고 잘 복습하신 다음에 잘 물어보시고 저는 보통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로 많이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